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 2009년 1월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 아마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경찰이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조기 진압 작전을 강행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2009년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가 어떤 거죠? 2009년 1월 19일에 용산로 한광로 3가, 그냥 저희들 용산 4구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역에서 재개발지 사업이 시작됩니다. 근데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1월 19일에 남일당 건물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하고요. 바로 경찰력이 투입되게 됐죠. 서울지방청 소속 경찰 특공대가 강제 진압에 들어갔는데 20일 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특공대 1명이 사망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용산 참사라고 부르게 됐죠. 예. 이게 참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일들인데 재개발 이주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기억하기에 그 당시 정부가 사실은 민주화 이후로는 되게 드물게 굉장히 강한 진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자, 이런 맞습니다. 무리한 진압 작전이 사실은 인명피해 당연히 이제 불러온 건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회 조사가 2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첫째는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진압 작전이 강행됐는지, 두 번째는 경찰 지휘부가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였는데요. 첫째는 경찰 지휘부가 진압 작전 수행하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과잉 진압에 의해서 참사가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염병이나 위험물질이 다수 있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준비물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전을 시작했고, 그리고 특공대원들이 판단하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전이 강행됐고요. 망루 구조조차도 특공대원들이 진입할 때 몰랐던 게 확인됐고요. 1차 발화 이후에 2차 발화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지속해서 결국 참사에 이른 것으로 좀 봤고요. 당시 최고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김석구 서울청장, 그때 이제 내정자였죠. 청장 내정자. 집무실에서 상황 보고를 6차례 이상 받았고, 현장 상황실에는 김수정 서울차장 등이 이제 지휘부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결론은 안전보다는 진압이 우선이었다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고요. 두 번째로 큰 건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이 어떻게 했냐,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냐 하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과잉 진압에 대한 여론이 높고 검찰 기소 우려가 높아지니까 각 기능별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온 오프라인 홍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특히 검찰 인사를 접촉하고 6개 언론사 언론인을 접촉해서 경찰 입장을 전달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조치라든가 이게 사실은 뻔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 진압을 했고, 그 이후로도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지휘부와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직접적인 거로 됐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사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조치를 취한 이제 그런 셈인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사를 하는 경찰을 조사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희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조사위원회가 어제 운영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내부인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내부 문건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한 경찰, 그 외의 뭐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한계가 좀 있죠. 일단 그 대상자들은 직접적인 공직은 이제 할 수 있지만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중요한 지휘부를 모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까도 좀 말씀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이 사후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 되게 조직적으로 여론 조성하고 심지어 조작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판단이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건데, 그 근거는 어떤 거죠?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사건 이후에 경찰청 수사국에서
1월 3일 작성한 메모보고 25일 작성한 메모보고를 통해서 대응 문건을 발견하게 됐고 대응 문건. 네, 그 대응 문건 이름이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이었고요. 경비국, 정부국이 협조해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확실한 이제 문건이 있었던 거네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참 약간 경악할 만한 일인데 이 화재 파장, 그러니까 이 용산 참사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 당시 있었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좀 덮어라 이런 식의 이제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고요? 네네. 당시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 홍보 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참사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는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예. 이후에 강호순이 검거되고 난 후에 다수 언론에서 관행을 깨고 강호순 얼굴과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예, 이게 청와대의 지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되게 비극적인 이제 아주 안 좋은 사건이다 말씀처럼 얼굴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례적으로 이거를 띄운 셈이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당시의 기억으로는요. 국면이 사실 전환되는 뭐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뭐 이런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지만요. 뭐 이럴 때면은 제가 그때 인권 침해 진상 조사를 할 때도 계속 용산에 대한 전화가 이제 언론에서 오다가 고의를 전후하면서 바로 이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문의를 한다거나 이거 확실히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그 범인의 얼굴은 이제 이게 사실 지탄받는 범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결정을 하면 언론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뭔가 좀 교감해서 된 건지 아닌지는 물론 입증할 수 없지만. 확실히 용산 참사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데는 분명히 일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상조사위가 이제는 권고사항을 이제 내셨잖아요. 그래서 유가족 사과, 그다음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뭐 많이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긴 한데 이 권고안, 뭐 사실은 강제 규정이 아닌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리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저희 위원회 출범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저희 발족식에서 그 전 이철성 경찰청장이 위원회 발족이 인권 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서 인권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뜻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했고 저는 그 뜻에 이제 경찰이 변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번 그러니까 진상조사위 자체를 출범시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권고안이 비록 강제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출범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정작 문제는 사실은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사실 용산 참사 피해자들 또 유족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게 물론 그나마라도 좀 나아진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선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련된 어떤 문제를 좀 정확하게 제대로 재수사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요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고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하기로 또 결정했으니까요. 유가족들의 재수사라는 이야기 결국은 재조사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재조사까지는 일단 가능할 것 같다.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만약에 이제 책임자가 명확해지고 사실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진상규명과 함께 처벌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공소시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조건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그 이후에 했던 조치들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만 공소시효가 일단 소멸된 상태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냐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 갖게 하는 건데요. 관련한 어쨌든 대책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이제 지연된 거 이게 정의는 실현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뭔가 실현할 수 있는 방도나 방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게 이제 가장 억울함의 어떤 근원인데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나 좀 아이디어로 할 만한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검찰청 조사를 좀 기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글쎄요, 지금으로 딱히 조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뭔가 대책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권고안의 이제 재발 방지책인데 이게 사실은 지휘부 또는 정부의 성격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인권에 대한 그렇죠. 민감도가 높고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경찰이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건 맞는데 이게 또 정부가 바뀌거나 다른 종류의 이제 경찰 수뇌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또 말짱 이제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의 혹시 반복 같은 거 이런 우려는 없으세요? 사실은 그런 반복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 속에서 이제 저희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한시적인 기구라서 이 조사 이후에는 종료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찰청의 의도에 맞게 이번 조사 결과들이나 이런 변화를 계기로 삼아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 다시는 이제 과거를 회귀하지 않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인권경찰이다라는 모습들 이건 또 추후에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나 의식,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문화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필요한 거겠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우리 부동산 문제도 계속 있는데 재개발 현장에서는 여전히 결국 이제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고 제대로 보상 못 받고 따라서 막 극단적인 또 투쟁을 벌여야 되고 이런 갈등들은 참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좀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용산 참사 이후에 강제 퇴거 과정의 인권 침해를 막자는 취지로 강제 퇴거 금지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2012년 18대 국회인데요. 그만큼 법률에 의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네네. 내년이면 용산 참사가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렇죠. 발의만 되고 논의조차 없이 국회 종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일단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세입자나 소상공인 등 같은 힘없는 약자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약자들이 쫓겨나지 않는 사회적 보호장치도 역시 필요한데요.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게 강제 퇴거에 관련된 그걸 금하는 이제 법안 계류 중인 것들이 이제 시급히 어쨌든 제도화로 이제 법률화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보상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차분차분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년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동안 이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더 많은 수고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